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학기 체질유학 및 고병리 연구학의 최신직연에서 맡은 강의의 마지막 시간으로 병리 분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순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병리적 상태, 골격 이상, 직업적 스트레스 표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강의 주제였던 외상 분석과 마찬가지로 병리 분석은 개체 사망의 원인과 방식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류학자들은 골격을 분석할 때 개체의 생전 건강 상태 또는 사망의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골격에서 나타난 다양한 병리적 징후들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병리적 특징의 개괄적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병리적 상태나 골격 이상 특징들이 골격부 전반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리 분석의 기본은 정상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난 특징들입니다. 따라서 골격의 정사적 상태의 형태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골격을 분석할 때 이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디텍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위 말해서 비정상적인 상태는 유전적 소인이나 환경 조건의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되게 됩니다. 그 예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특징들이 경험이 적은 미숙한 분석가에 의해서 판단이 될 때는 사망 무렵 발생한 외상의 흔적으로 오진되기도 합니다. 골격 성숙이 완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압이 되지 않은 골격 부위나 액세서리 오시크, 즉 가외의 엑스트라로 존재하는 결절부 흔적이 골절이나 즉 외상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류학자들은 골격의 정밀 분석을 위해서 넓은 범주의 골격 이상성, 골격 비정상적 특징에 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골격 비정상성이 사후 변형에 의한 것으로 오진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골격이 사망 또는 매장된 이후에 물이나 바람, 동식물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소위 타포노미컬 체인지가 이루어져서 사후 변성학적 요인에 의해서 골격이 원래의 상태로부터 변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와 반대로 생전에 무기질 부족으로 인해서 골격 형태가 구부러지는 등의 형태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골격 변형이 사후 변형에 의한 것으로 잘못 진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격 형태의 정상성, 비정상성 등 다양한 특징에 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병리, 외상, 사후 변성학 등 다양한 영역의 정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에서는 병리소견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 골격 특징으로부터 벗어난 세 가지 유형의 비정상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은 첫째로 병리적인 상태, 둘째는 골격의 이상성, 마지막으로는 직업적 스트레스에 의한 변형 표지입니다. 먼저 병리적 상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격의 병리적인 상태는 내분비 장애, 영양결핍, 선천적인 결함과 전염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류학 또는 법의학에서 주로 다루는 병리적인 상태는 주로 질병에 의해서 정상 범주의 해부학적 특징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변화가 관찰되는 특징으로 유관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진단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조직학적 분석 결과로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흔하게 진단되는 병리적 상태나 병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원인에 따라서 만성적 감염병, 대사장애, 종양성 질환, 선천성 이상, 혈관 이상에 의한 순환질환, 퇴행성 관절병, 동맥경화, 자가면역 질환, 외상 등으로 구분됩니다. 질병의 종류는 이처럼 다양하지만 이 모든 질환들의 영향이 모두 골격에 흔적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골격에까지 이러한 병변의 흔적이 남으려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인 시필리스, 즉 매독의 경우에도 진행 단계가 매우 시비어하게 진행이 된 경우에만 골격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골격 병리 분석을 할 때에는 골격부에 흔하게 관찰되는 병리적 소견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병리적인 상태가 골격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에 나타난 병리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현재는 작고하신 미국의 도널드 오트너에 의해서 브로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도널드 오트너는 골병리 또는 고병리에 관해 독보적인 연구 성과들을 발표했는데, 특히 인류학자였던 오트너가 병리학자인 월터 푸처와 협업을 이루면서 미국 스미소니언에 소장된 고인골 분석을 시작으로 유럽 등지를 돌면서 골병리 연구의 교과서인 Identification of Pathological Conditions in Human Skeletal Remains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병리적인 상태를 용해성인 리틱, 증식성인 플로리퍼러티브, 그리고 변형적인 특징인 디포머티브 등 세 가지의 기초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이 고병리 연구할 때 골병리 연구 분석 시에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도널드 오트너의 저서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해성 리틱 병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해성 병변은 골막이나 해면골의 침식이나 파괴를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골 손실성 상태가 포함됩니다. 골격이 손실되는 범주는 작은 구멍에서부터 큰 공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생전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용해성 병변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이 빈혈입니다. 오트너와 푸처는 빈혈을 적혈구에 위치한 헤모글로빈 분자의 철분 정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정의했습니다. 적정 정도의 철분량이 부족하게 되면서 세포가 원래의 둥근 형태로부터 왜곡되게 되고 모세혈관이나 다른 혈관들을 통해 흐를 때 부서지게 됩니다. 한번 부서지고 나면 이 세포들은 신체 내에서 제거되고 재생됩니다. 철분의 수준이 낮고 세포의 손실이 가속화됨으로써 적혈구 생산이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신체의 반응입니다. 두개골의 디플로, 즉 판간층과 같은 구조가 이러한 수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팽창되게 됩니다. 팽창으로 인해서 주로 두개골 천정부의 외판부를 통해서 이러한 판간층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과정에서 판간층에 구멍이 형성이 되거나 때로는 오버그로스, 즉 과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조된 뼈대에서 이러한 상태를 포로틱 하이퍼로스토시스, 즉 골과형성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형태는 주로 후두골에서 관찰되는데 양방향의 두정골이나 때로는 전두골, 안면골에서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 왼쪽이 그 프로틱 하이퍼로스토시스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정골 부분에 되게 크게 넓은 면적으로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병변도 이제 구멍이 형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범주가 있는데 저 정도라면 좀 심한 단계인 2에서 3단계 사이로 판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측은 같은 종류의 병변인데 안화, 즉 눈화학, 오르비탈 부분에 있는 그 위벽에 형성된 구멍으로서 전문 용어로는 크리브라 오르비탈리아로 명명합니다. 동일한 원리로 눈학 루프 부분의 안쪽에 이렇게 형성되는 병변을 통칭합니다. 리틱 병변의 두 번째 예시는 네크로시스, 즉 괴사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뼈로 통하는 혈류를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멈추게 하는 모든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뼈가 죽게 되면서 구멍을 남기거나 때로는 골편이 떨어져 나가서 둥둥 떠다니는 형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예시는 척추 몸통 부분의 상부나 또는 하부에 구멍이 패이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시모를 노즈, 시모를 결절이라고 부르는데 비록 이 시모를 결절의 정확한 병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대 인골은 물론이고 6.25 전사자와 같은 현대 인골에서도 이 시모를 결절이 매우 흔하게 관찰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골격뿐만 아니라 치아에서도 감염 질환이 적정히 치료되지 않는다면 앱세스, 즉 치주 농양으로 인해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시모를 노드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몸통 부분에 작게 혹은 또 크게 구멍이 패이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주로 흉추에서 많이 관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어깨뼈의 괴사에 의한 그 골 병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좌측의 사진은 보시다시피 동굴 안에서 인골이 누워있는 사진인데, 추측하시겠지만, 지금 6.25 전사자의 유해입니다. 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2019년에 출토된 인골인데, 저렇게, 사망 당시 자세 그대로 출토가 되었고, 이분의 우측 어깨뼈에 글레노이드 캐비티 있는 부분에서 골 연골염이라고 하는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디세칸스라는 어떤 병리적인 특징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 논문을 작성을 해서 지금 투고한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을 아직 확인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어깨뼈에 그 글레노이드 캐비티 부분에 골 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이는 지금 붉은색 서클로 되어 있는 뇌를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부분이 더 그 괴사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외상에 의한 괴사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그 원래 있는 골격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골격 어딘가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2단계는 그 시비어한 단계 중에서 그 전 단계로 해서 아직은 떨어져 나가지 않고 패어 있지만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식성 병변, 즉 프로리퍼러티브 리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식성 병변은 다양한 골격부 전반에 걸쳐서 골격이 정상보다 넘치게 형성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잉된 골격부는 그 크기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대표적인 증식성 병변은 척추에서 관찰됩니다. 이 질환은 오스테오파이트, 즉 골 증식증으로 불리우는데, 이것은 노화에 의한 골 관절염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대략 40세 이상의 연령대에 도달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병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현대의 경우에는 신체의 역학적인 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덜 심하기 때문에 그 발생 빈도가 훨씬 적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골 증식증, 즉 오스테오파이트의 예시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조선시대 인골에서 관찰된 특징입니다. 이분은 아마 대략 한 50세 정도 개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좌측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드 서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골격이 정상부보다 더 많이 과형성이 돼서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오스테오파이트가 형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것은 이제 한 부분을 이제 나타내서 본 것인데, 그 몸통부 둥근 부분 프로몬토리 부분에서 그 바깥 부분으로 지금 약간 뭐라고 할까, 해바라기의 그 꽃받침처럼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이 보이시죠? 그 부분들이 이제 같이 오스테오파이토시스가 되겠습니다. 좌측이 측면 사진이고, 우측 같은 경우는 그냥 정면에서 바라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골 증식성 병변의 두 번째 예시는 외상 후에 치유 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외상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부러진 골격이 다시 붙을 때까지에는 그 골격의 힘을 받기 위해서 골절이 발생한 주변으로 캘러스라고 하는 가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가골뿐만 아니라 재건 치료가 잘못된 경우거나 완벽하게 얼라이먼트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처럼 골격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과 수술 과정에서 올소패딕 어플라이언스, 즉 보조장치가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조장치가 삽입된 주변에서도 이러한 증식성 병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수술 몇 년 후에 보조장치 주변에 리액티브 본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흔히 관찰되는 증식성 병변의 마지막 예시는 버튼 오스테오마, 즉 골종입니다. 이 양성 종양은 두개골에서 흔히 관찰이 되는데, 주로 프론탈 부분에서 관찰이 되지만 파리에탈이나 옥시피탈 어디에서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단추 모양을 한 골종이 전면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연조직이 붙어있는 피부가 있는 개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마처럼 머리카락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에 발생할 때에는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레드서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버튼 오스테오마입니다. 좌측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오스테오마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인 전두골에서 관찰된 버튼 오스테오마의 그런 특징입니다. 우측의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인도의 하라파 시대 고인골 리서치 중에서 후두골에서 관찰된 골종의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골종은 주로는 이제 프론탈 전두골 부위에 많이 호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두개골의 어떤 부위에서도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변형적 병변 디포머티브 리전입니다. 디포머티브 리전은 선천성하고 후천성 등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후천성 요인, 즉 환경적 요소에 의한 변형 중에서 가장 흔한 예시는 노인층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쐐기 형태의 척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의 모든 부위에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미세골절에 의해서 척추의 몸통부의 앞쪽 부분이 낮아지는 특징이 관찰되게 됩니다. 또한 역시 미세골절의 영향으로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특징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쐐기 형태의 척추의 특징입니다. 우측의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척추 모양이 앞쪽 부분이 낮아지고 쐐기 형태로 눌려 있는 듯한 그런 특징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좌측의 이런 모식도의 형태의 그림은 이게 단계를 나타냅니다. 얼만큼 이제 쐐기 형태로 눌려 있는가의 정도를 얼마나 첫 번째 단계는 마일드, 두 번째는 마더레이트, 세 번째는 가장 심한 시비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계별로 구분해서 이런 거는 이제 체크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골다공증이나 무거운 것을 많이 들거나 이거나 하는 등의 반복적인 행위 또한 이러한 골격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결핍 또한 골격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예시는 비타민 D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구루병이나 골연화증입니다. 물론 이 질환은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D 결핍뿐만 아니라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골격 성숙이 안 된 어린 개체는 리켓, 즉 구루병이라 통칭을 하고 성숙이 완료된 어른의 경우에는 오스테오말레시아, 즉 골연화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골연화증이란 말 그대로 뼈대에 칼슘이나 인과 같은 무기질이 소실이 되게 되면서 뼈가 연해지고 약해지면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을 앓게 되면 주로 다리 부분, 그 장골, 피머가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피머의 앞뒤 또는 좌우로 눈에 띄게 휘는, 보잉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 병변 또한 과거에 비해서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영양 상태가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관찰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피머의 구루병이 나타난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몸통부 부분이 바깥쪽으로 심하게 휘어있는, 보잉되어 있는 특징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리켓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 인골에는 많이 관찰되는 편이 아니어서 그리고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조선시대의 회각모에서 출토된 인골에서도 사실 흔하게 관찰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 참고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트너와 푸차는 또한 다양한 범주의 디포머티브 리전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골격의 이상을 보이는 병변은 카이포시스, 즉 척추 후만증입니다. 카이포시스는 척추 칼럼이 정상에 비해서 더 많이 휘어지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이 상태는 헤미버티브레, 즉 반척추증으로 불리는 요인 때문입니다. 이 헤미버티브레는 말 그대로 척추 뒤쪽 부분의 절반 이상의 형성 부전이 나타나는 기형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헤미버티브라의 그런 특징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좌측을 보시면 이제 화살표로 된 부분들이 이제 헤미버티브라의 특징이 관찰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형태가 매우 고르지 않고 일정하지 않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또 어떤 한쪽 부분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그런 특징을 관찰이 가능하실 겁니다. 우측은 이제 그림인데 그 그림을 통해서 헤미버티브레가 어떠한 유형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나타낸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헤미버티브레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관찰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간혹 관찰이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감식을 했던 작년에 감식했던 전사자 유해에서도 이처럼 반척추증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골격의 잔존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척추도 다 잔존하지 않고 일부만 잔존했기 때문에 이렇게 카이포시스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카이포시스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육안으로 볼 때에도 티가 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움직임에 제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의 골격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후 더 정밀하게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척추 후만증과 유사한 것이 스콜리오시스 척추 측만증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가쪽 방향으로 허리가 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또한 반척축증에 의한 요인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좌측이 척추 측만증인 스콜리오시스, 우측이 척추 후만증인 카이포시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다른 형태로 서로 그 척추가 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패솔로지컬 컨디션에 관한 부분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스켈레탈 아노말리스, 즉 골격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켈레탈 아노말리스라고 하는 것은 골격 이상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노말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변칙이나 이례적인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형태랑 좀 다른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노말리스 또한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소의 그 모두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에피지네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요소에 따라서 정상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난 이례적인 아니면 이상한 소위 이상한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주로 액세서리 오시클, 액세서리 포라미나 이런 것처럼 부가적으로 더 존재하는 결절이라던가 신경구멍 또는 논퓨전 아노말리스라고 해서 유압이 되어야 할 곳이 되지 않은 미유압이 되는 특징이라던가 그 외에도 기타 다양한 이상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성은 두개골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개골에 비해서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사지골에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특히나 이 아노말리스는 그런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라미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골절이나 외상에 의해서 펑처 운드 즉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그런 손상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적인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골격 이상이나 넌메트릭 트레이시라고 하는 비계측적 특징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특징들은 간혹은 인구 집단에 따라서 서로 다른 빈도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구 집단을 판별하는데 보조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대에 생물인류학적 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설명드릴 때 인구 집단 판별 방법 가운데서 아시안계에서만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되는 부상 모양의 앞니, 그 쇼벌 인시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특징 또한 이러한 아노말리스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먼저 액세서리 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액세서리 본이란 말 그대로 골격부가 더 부가적으로 잔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성인 골격 206개를 기준했을 때 골격 일부가 더 많아가지고 210개가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시클 즉 결절이라고 하는 소골편들이 그런 잔존하면서 골격의 일부분을 분리하는 형태를 취하는 이런 양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결절 형태의 액세서리 본은 두개골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액세서리 본은
두개골 부위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부위가 두개골 후두부의 람도이달 수처, 즉 C자 봉합선에서 관찰되는 결절 형태로 워미안 본이라는 고유한 명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 중에서 이제 중앙에 크게 위치한 부분, 워미안 본이라고 써 있는 그런 부분, 결절 부위가 다른 작은 부위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크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워미안 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워미안 본의 발생률은 20에서 80% 정도이니까 꽤 높은 편인데 한때는 이런 워미안 본에 발생하는 빈도가 인구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가지고 부산 모양 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집단을 추정할 때 이러한 특징들이 고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제 경험에도 그렇고 다른 학자들 소견도 마찬가지인데 워미안본은 집단에 관계없이 굉장히 흔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인구 집단 추정의 보조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는 전혀 이런 것들을 인구 집단 추정하는 어떤 그런 지표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non-metric trait, 즉 이런 아노말리스 유무가 있는지 presence or absent 이 부분만 체크가 되게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두개골 볼트 부분, 천정부에서 이렇게 결절, 소골편의 그런 결절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해서 많이 관찰이 되는 편인데 등은 조금 상대적으로 드문 결절 부위 중 하나는 관골, 즉 다이고매틱 부분, 그런 인페리어 그 경계면, 보더에서 나타나는 오스 자포니쿰입니다. 단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인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노멀 정상적인 형태이고 좌측에 제가 붉은색의 어떤 선으로 나타낸 것이 지금 오스 자포니쿰이 형성된 그런 특징입니다. 스켈레털 아노말리스의 두 번째 유형은 골격 미유압입니다. 역시 두 번째 강의 그 나이 추정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골격은 어린 시절 성장을 위해서 여러 부위로 나누어져 있다가 성숙이 완료되면서 하나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퓨전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들어서 골격 성숙이 완료되어도 여전히 골격 유압이 완성되지 않는 것 또한 이러한 아노말리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개골 부위 중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넌퓨전이 발생하는 유일한 부위는 전두골의 그런 메토픽 수처 부분입니다. 이를 메토피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메토픽 수처는 전두골 정중앙을 좌우로 가르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후 1년에서 2년 내에 유압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돼서도 이 수처의 흔적이 관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몸체의 축을 이루는 XER본에서도 이와 같은 이상성이 매우 흔하게 관찰이 되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이런 아노말리스는 스판딜로라이시스라고 부르는 척추 분리증입니다. 척추 분리증은 척추 몸통부로부터 신경궁이 분리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대체로 요추인이 허리 등뼈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넌퓨전에 의한 어떤 이런 세퍼레이션이 아니고 반복적인 노동과 연관된 스트레스 골절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형태는 이렇게 넌퓨전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형태의 그 결함 부위, 디펙트 같은 부분이 한쪽에만 영향을 주는 유니라테랄한 경우도 있고 양 방향에 영향을 주는 바이라테랄한 부분도 있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척추뿐만 아니라 그 척추 사촌이죠. 세크럼, 즉 청골, 엉치뼈로 불리는 골격에서도 이처럼 미유압 특징이 매우 흔하게 관찰되는데 이걸 스파이나 바이피다, 즉 이분 척추라고 부릅니다. 스파이나 바이피다는 굉장히 흔하게 관찰되는데 선청성 이상으로 이 기형적 특징으로 인해서 척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고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이 병변으로 인해서 갓 태어난 아이들 신생아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리된 형태는
뒤에 사진에서 보시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1개에서 5개 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인골 분석을 하면서 본 바로는 전체가 일괄로 다 분리된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스터넘, 흉골에서도 이렇게 미유합 상태가 관찰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분리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퍼포레이션이라고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렇게 둥글고 큰 구멍의 형태 때문에 간혹 화기류 총기에 의한 탄환 관통원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성인의 2개 골격인데 지금 전두골 부위가 보면은 좌우로 해서 갈리는 수처의 그런 흔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런 흔적이 보통은 1, 2세 이후가 되면 완전히 봉합이 되어서 흔적도 남지 않아야 되는데 간혹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분명한 성인의 인골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메토픽 수처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아노말리스를 메토피즘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척추 분리증 스판딜로라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척추 몸통부랑 신경구흥의 부분이 이제 세퍼레이트 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러한 특징은 간혹 외상의 특징으로 많이 오인됩니다. 이게 부서져 있기 때문에 부서져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상 혹은 아니면 그 포스트모르템 데미지에 의해서 이렇게 부서진 것처럼 간혹 오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유심히 잘 관찰해서 이것이 이제 그런 아노말리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뒷부분이 깨진 것인지 그런 거는 신중하게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좌측의 경우에 이제 2개의 엉치뼈 사진이 있는데 이 엉치뼈 중에서 좌측에 위치한 것이 노멀한 정도의 수준이고 우측이 이제 스파이나 바이피다 이분 척추가 관찰된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양쪽이 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개, 뭐 5개 얘기하는데 이 엉치뼈에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구멍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부분은 이제 갈리지 않은 특징도 있고 일부만 갈려있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거의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리된 특징은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쫙 이렇게 척추가 갈려있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우측의 사진은 보시다시피 스터넘을 흉골인데요. 그 흉골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통부 그 밑에 그 검상돌기로 가는 거의 그 끝부분에 사실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 몸통부에 그런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퍼포레이션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선청성으로 이제 뚫려 있는 것인데 간혹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본 어떤 연구자의 경우에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블레둔드 주로 뭐 탄환에 의해서 관통한 어떤 그런 외상흔이 아닌가라고 잘못 오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터넘에서는 이런 컨지니탈 퍼포레이션이 좀 흔한 편이기 때문에 일단 스터넘에서 이러한 정도의 작은 크기의 그런 퍼포레이션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외상으로 보기보다는 이러한 아노말리스로 일단 우선적으로 보되 그 주변에 혹시라도 골절선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면 확실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지골격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넌퓨전한 어떤 아노말리스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스케플라 즉 견갑골의 그 아크로미온 즉 견봉 어깨 봉우리로 알려진 부위의 제일 윗부분에서 이렇게 미유합된 특징이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가장 흔한 사지골격의 그런 미유합 특징은 그 파텔라, 슬개골에서 관찰이 되는데, 그런 바이파타입 파텔라라고 해서 이분 슬개골로 불립니다. 가장 흔하게 그 분리되는 형태는 위 가쪽에 너치 형태로 분리되는 특징인데, 이것은 뭐 항상 이렇게 위 가쪽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안쪽이나 뭐 다양한 부분에서도 관찰되기도 합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이 이제 스캐플라이고 스캐플라의 아크로미온 부분이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양상들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우측은 그냥 이분 슬개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입 3번 타입
위 가쪽 부분이 이렇게 너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로 장골의 가장 끝부분인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나 경골이나 비골의 역시 끝부분인 말레올리 부분, 즉 복사 부분 일부가 분리된 특징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한 탈루스, 거골에서도 오스트리고눔이라고 부르는 삼각구골이라 불리는 이 거골의 뒷면 프로세스가 일부가 분리되는 병변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그 오스트리고눔, 그 삼각부골입니다. 그 텔러스의 그 뒷부분의 프로세스가 이제 떨어져서 세퍼레이션 된 그런 병변의 특징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골격 이상의 형태적인 유형은 악세사리 포라멘입니다. 악세사리 포라멘이란 말 그대로 신경구멍이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의미합니다.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또한 간혹 외상이나 사후 손상적인 영향으로 오인되기도 해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부위나 특징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개골 부위에서 특히 이러한 신경구멍, 이런 포라멘이 쉽게 관찰되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것이 포라멘 오브 허스케이라고 해서 고실구멍으로 불립니다. 이 구멍은 두개골 그 템포랄 본, 그 축두골이죠. 그 축두골의 그 고막 부분이 있는 그런 신경 구멍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생후 약 5세 이내에 이 구멍이 닫혀야 되는데 성인이 돼서도 이 작은 구멍이 열린 채로 남아있는 특징이 이러한 그 아노말리스가 되겠습니다. 사지골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징이 관찰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상완골의 septal aperture입니다. 그 경막공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막공은 상완골, 즉 위팔뼈 하단에 올레크레논 포사라고 하는 그 얼라와 관절하는 삼각 형태로 기계패인 팔꿈치 오목 부위 전반에 다소 불규칙한 형태로 나 있는 신경 구멍을 의미합니다. 역시 구멍이 나 있는 형태 때문에 때로 외상의 흔적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좌측의 사진이 그 두개골, 그 템포럴 본에 있는 포라멘 오브 허시케의 특징이고 우측이 상완골의 septal aperture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허시케 신경 구멍이나 경막공 같은 경우는 사실 매우 흔하게 관찰되는 편이기 때문에 인골을 볼 때 이런 특징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분류한 일정한 어떤 유형 외에 그 프리스타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노말리스의 특징에 관해서 매우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되는 어떤 특징은 트레피네이션이라고 하는 천공술인데 이게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는 이런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사실 고대의 수술 흔적 이러한 타이틀을 많이 달고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과거에 그랬었는데 현대 인골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특징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편입니다. 또 다른 기타 특징은 수스아스로시스라고 하는 가관절증 또는 거짓관절증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수드라는 단어가 붙으면 잘 아시다시피 가짜, 거짓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이렇게 가관절증이란 골격이 두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주로 이제 프랙처가 생긴 뼈 끝이 치유가 되는 동안에 이제 고정되지 못한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어떤 뼈들이 자연적으로는 유합이 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분리돼서 뼈 끝은 또 테이퍼링 되는 가늘어지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스켈레탈 아노말리스의 특징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 주제인 occupational 스트레스 마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occupational 스트레스 마커란 말 그대로 직업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대개 신체의 움직임이나 또는 쓰임이 정상 범주를 초과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마커의 유형은 면의 형태, 퍼시시나 아니면은 비대증의 형태, 하이퍼트로피 또는 리식 리전, 용해성 병변 및 기타 결함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업에 수반되는 노동이나 활동 등이 뼈에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부착 부위가 지나치게 커져 있거나 침식되어 있거나 또는 연조직 부분이 골아되어 있거나 이런 특징이 나타나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런 신체를 사용한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 표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이나 흔적들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과거 생애 동안 그들이 주로 했던 노동이라던가 직업 등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특징들은 과거에는 더 뚜렷했었는데 현대의 기계화 시대에서는 신체적 노동의 빈도가 줄고 강도도 약해지면서 이렇게 어큐페이셔널 스트레스 마커의 의미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인골 분석 시에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영역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섹션은 병리 분석에서 이제 참고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secular change에 의한 문제 외에도 직업적 스트레스 병변 특징의 그런 또 한 가지 트리키한 부분이 어떤 사람의 뼈를 보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에 영향을 받는 소위 그런 퇴행 변화의 특징하고 이런 스트레스 마커의 그런 형태가 매우 교집합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직업적 스트레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어떤 부위를 사용하게 되면 생성되는 특정 형태라고 했는데 노화도 역시 마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개체는 골격이든 치아든 젊은 개체에 비해서 어떤 측면이든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특정 형태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이 이렇게 어큐페이셔널 스트레스 마커와도 겹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떤 직업적 스트레스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노화에 의한 것인지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석할 때는 그런 개체가 몇 세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이게 나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지 아니면 순수하게 어떤 생존 노동의 강도나 그런 메커니컬 로딩 뭐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인지를 좀 다른 부분들의 형태까지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지만 그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윌잭과 케네디는 직업적 스트레스에 의한 골격 변형을 근육 인서션의 변형, 골격의 증식, 디스크릿 마커, 스트레스 프랙처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분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트리키한 특징들을 아무튼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근육 인서션의 변형은 건이나 인대와 같이 연조직의 부착부 변형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부착 부위가 확장되거나 울퉁불퉁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관찰되는 그런 하이퍼트로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디피케이션의 원인은 주로 강도 높은 노동에 의한 역학적 스트레스와 그에 수반되는 미세골절에 의해서 생기거나 또는 골격이 재흡수되는 지점의 용해성 병변에 의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런 하이퍼트로피의 예시는 상완골의 삼각근 정지점의 거친 면입니다. 골 증식증, 즉 오스테오파이토시스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부드럽고 납작해야 될 형태가 작게 돌출되거나 능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척추나 어깨, 무릎, 팔꿈치 같이 가동관절면이 위치한 관절면 주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척추의 그 오스테오파이토시스는 골격의 크고 작은 침골 부분에서 발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합쳐져서 능선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설명드린 노화에 의한 증식 병변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개체의 나이나 기타 여러 조건들을 참고해서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디스크릿 마커드 이렇게 별도 표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은 퍼싯, 그루브, 디포메이션, 토리, 액세서리 분 등 여러 형태로 또 세분화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 용어들이 많이 중복되게 되는데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특징점들을 구분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뼈의 그런 여러 구조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가 계속
나온다는 것들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혼동되시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퍼싯은 말 그대로 면을 뜻하고 그루브는 홈이파인 특징입니다. 디포메이션은 아시다시피 변형을 의미하고 토리는 토러스의 복수형으로 융기를 의미합니다. 액세서리 보호는 앞에서 계속 반복된 것처럼 잉여로 부가적으로 더 존재하는 골격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직업적 스트레스 마커로서 윌잭과 케네디가 세분하고 제시를 했는데 이거 또한 선천성 영향하고도 역시 맞물리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토리 같은 경우 융기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리는 정상부보다 더 팽창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인골 분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용어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게 맨디뷸러 토러스나 펠러틴 토러스와 같이 하악 및 상악 부분의 융기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병변은 유전적인 영향으로 분류되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번 강의에서 보여드린 마지막 사진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맨디뷸러 토러스 하악 융기의 형태입니다. 지금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토러스가 형성된 부분인데 맨디블 안쪽으로 되게 많이 심하게 이렇게 융기가 형성이 돼서 불뚝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윌잭이나 케네디가 이런 뭐 형태들을 뭐 직업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분들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이런 특징들이 선천적인 영향에서 오는 어떤 아노말리스하고도 혹은 패솔로지컬한 컨디션하고도 많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아큐페이셔널 스트레스 마커로 분류할 때는 좀 참고만 하셔서 이러한 특징들도 이제 직업적인 아니면 무슨 메커니컬 로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트레스 프랙처는 말 그대로 반복적인 노동에 의해서 발생한 골절을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요추의 신경공의 분리나 골다공증에 의한 영향들이 포함되는데 역시 이러한 예시들도 병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아노말리스에 의한 것하고도 일부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정에 매우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골격에는 다양한 종류의 병리적인 조건, 골격의 이상성, 직업적 스트레스에 의한 마커들이 관찰될 수 있고 때로 이와 같은 특징들은 외상이나 사후 변성학적 요소에 의한 변형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리 상태는 정상 범주로부터 벗어난 그 개체의 다소 고유하거나 특별한 특징이기 때문에 개체의 영양 상태, 직업 등을 유추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고 덜어는 사망 원인의 유추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병리적 상태와 조건들, 골격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남기는가에 관해서 이해하고 특히 흔하게 관찰되는 특징들의 경우에는 용어를 비롯해서 관련 사항들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4주간의 그 생물인류와 기초 개론에 해당하는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 강의를 많이 들어주시고 열심히 과제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일을 하면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학생분들 많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통하거나 뭐 피드백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또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혹시라도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실 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같이 뭔가 의논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게 메일 주시고 혹은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